성익관대학교의 이광욱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깊은 마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발표할 내용은 아까 양 교수님께서 했던 부분과 비슷하게 불평등을 주제로 해서 경제발전원의 관점에서 최근 연구 동향을 최대한 광범위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최근에 작업하고 있는 불평등이 혁신과 특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 분석 결과를 짧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서론 부분을 보시면 최근에 이제 경제학에서 연구 주제의 변화를 보면 과거와 다르게 그야말로 불평등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 불평등에 관한 연구들이 굉장히 발전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에켄슨이나 피케티 같은 연구들이 굉장히 화제를 모았고요. 그리고 노동경제학 분야에서는 로터 교수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채트 교수 등은 마이크로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기회 불평등을 실증 분석하는 연구를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시키고 있죠. 그리고 거시경제학 분야에서도 몰 교수 같은 연구자들은 그런 헤테로저너스 에이전트를 가동해가지고 탱크라고 불리는데, 기존의 DSG 주류 거시경제학분들이 제대로 커버하지 못했던 이 소득의 부의 불평등 그런 부분들을 모델에 도입해서 굉장히 연구하는 그런 논문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에서는 저는 경제 발전론이라는 관점에서 발전을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불평등에 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내용은 불평등과 경제 성장이 서로 맺고 있는 그 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경제 성장의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얘기가 되는 제도, 그리고 아까 윤 교수도 얘기하셨듯이 최근에는 특히 중진국 이상의 국가들에서는 제도보다 어떻게 보면 혁신이 더 중요한데, 불평등이 제도와 혁신에 두 가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평등과 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대략의 프레임워크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아까 우정식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발전을 단순히 그냥 1인당 소득의 증가가 아니라 행복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빈곤 감소,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정의를 한다면 불평등과 경제 성장 모두가 사실은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불평등이 경제 성장과도 서로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평등이 제도 경로를 통해서 왼쪽 자본 투자라든가 다른 여러 생산 요소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제도를 빼고서라도 금융시장의 불안전성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갈등, 이런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제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불평등이 특허라든가 혁신, 이런 발명과 같은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생산성을 낮추고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이게 내생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평등과 제도 사이에도 상호간의 인터랙션이 있기 때문에 실증 분석을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자체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양쪽 방향의 화살표를 긋다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소득 불평등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 가장 많이 이제 연구 대상이 되는 건 소득 불평등이죠. 가구 조사, 서베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각국의 그 자료들을 비교해가지고 국제적 비교도 가능한데, 월드 인컴 이너퀄리티 데이터베이스, 이거는 유엔의 와이더 연구소에서 사실은 취합을 해서 발표하는 데이터고, 그 다음에 SWIR이라고 있는데 이건 스탠더다이즈드 월드 인컴 이너퀄리티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솔트 교수가 사실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해서 LIS, 룩셈부르크 인컴 스타디의 그 진위 계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른 진위 계수들을 사실은 배량적인 방법으로 표준화시켜서 비교하기 쉽게 만든 그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말고도 사실은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라든가 여러 기관들에서 국제적인 소득 분배 혹은 소득 불평등을 위한 자료를 발표하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 제가 발표문에 보고를 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한계 내지는 그런 난점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비판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국가가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을 위해서는 아주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피케티가 주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인 WID에서는 서베이 자료가 많기 때문에 소득세 자료를 사용해서 소득 불평
불평등이라든가 아니면 부의 불평등, 특히 친구들은 이제 진위계수보다는 탑 1% 아니면 탑 10% 같은 상위소득 집중도를 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차원은 이제 역시 부의 불평등이 중요할 텐데요. 이건 소득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자료가 굉장히 모자라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토지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측정하는 그 파워 데이터라고 있는데, 파워라는 그 국제기관에서 사실은 토지 소유의 진위계수를 측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후에 연구자들이 좀 더 발전시킨 그런 데이터들이 사용 가능하고요. 최근에는 그 WIP나 아니면 OECD 혹은 뭐 크레딧 스위스 같은 기관들도 상위 소득 집중도가 소득이 아니죠. 상위 계층의 자산 소득 집중도. 예를 들어서 탑 1%, 탑 10%의 그 비율이 전체 국가의 부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역시 기회 불평등인데요. 이거는 이제 흔히 측정하기로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 혹은 세대 간 교육 수준의 탄력성을 측정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자녀가 나중에 컸을 때 어느 정도의 소득을 올리느냐가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의 환경적인 요인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가 이런 걸 사실 보여주는 게 세대 간 이동성 혹은 기회 불평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페레이라나 마렐로 같은 그 다른 연구자들은 서베이 자료를 사실은 환경 요인과 노력 요인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좀 더 발전된 그런 기회 불평등 지표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들 얘기되고 있듯이 이 기회 불평등 자체가 소득 불평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대치비 곡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외에는 이제 포스트케인지안, 약간 그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강조하듯이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 간의 비능력 소득 분배를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과 같은 그런 지표를 계급 간의 불평등 구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한 국내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최근에 밀라노비치 교수 같은 그 연구자들은 각국의 불평등, 국내 불평등과 그리고 각국 간의 불평등을 모두 고려해서 전 세계 시민들 사이에 불평등을 측정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약간 지표를 보시면 이게 그 아까 말한 SWIP 자료를 이용해서 그려본 OECD 국가들의 진위계수, 소득 불평등 자료입니다. 이건 가처분 소득 기준이기 때문에 넷 인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 나라들에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5년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개도국들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이 남미 국가들은 2000년대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뒤로 불평등이 오히려 줄어든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위대한 대치비 곡선이라고 불리는 X축은 그 SWIP의 소득 진위계수고, Y축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 이거는 소득으로 측정되는 탄력성인데, 기회 불평등 지표를 이렇게 그려보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기회 불평등도, 즉 세대 간의 이동성 자체도 소득 불평등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논의가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밀라노비치가 최근에 그린 글로벌 불평등이죠. 이게 사실은 1800년대부터 거의 1990년대까지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국 간의 그 경제적인 격차도 확대됐을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선진국 그리고 일부 개국 사이에서도 국내에서 불평등이 높아졌기 때문에 계속 높아져가지고 진위계수가 거의 70을 넘었었는데, 재미있게도 2000년대 뒤로는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역시 이제 중국이나 인도 같이 인구가 아주 많은 개도국들이 성장이 굉장히 축소되고, 그 다음에 일부 개도국 안에서는 불평등이 오히려 개선되는 그런 변화를 반영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의미의 발전, 아까 윤식 교수님이 강조하셨듯이 그런 관점에서 불평등이 왜 중요한가 생각해보면, 역시 경제 발전 자체가 건강한 의미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과정, 그런 변화라고 생각한다면 행복의 변화 이런 게 중요한데, 이런 걸 고려할 때는 역시 불평등과 분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세인이 이제 자유로서의 발전 개념을 얘기했을 때 다양한 차원에서 국민들이 자유를 확대하고 역량을 촉진하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소득이나 기회 평등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 특히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도 로머도 있고 올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논의들을 봐서도 기본적인 기회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사회적이나
바람직한 발전의 관점에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성장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보여주는 그런 대안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OECD에서도 뭐 웰빙 지표를 발표하고 있고요. 일부 연구자들은 GPR 해가지고 Genuine Progress Index라고 하는데 진정한 진보 지수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개발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 선진국들에서 80년대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런 진정한 진보 지수 이런 것들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한국도 사실은 연구가 있는데 97년 그 외환위기 기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한국도 이런 행복에 관한 진정한 진보에 관한 지수 수준이 낮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국제기구의 논의를 봤을 때 옛날에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은행이 푸어 것들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빈곤을 죽이기 위해서도 단순히 성장이 아니라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성장을 하자라는 얘기를 선구적으로 했었고 최근에 와서는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는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비판과 그리고 분노가 심화되니까 IMF나 OECD들도 포용적 성장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 중에서도 이제 개도국을 많이 반영하는 스타트는 특히 최근에 이제 재정 확장, 공공 투자, 그다음에 독점 규제, 복지 확대 등을 사실 내용으로 한 글로벌 무빈이라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가지고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과 불평등에 관한 관계를 보면 먼저 성장에서 불평등으로 가는 화살표를 살펴보면 잘 아시다시피 쿠즈네츠 교수가 쿠즈네츠 곡선이라고 불리는 그런 아이디어를 오래전에 제시해서 산업화가 되면서 성장이 되는데 불평등이 높아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되게 버텨하게 되면 노동자들의 힘도 세지고 경제 구조가 또 다시 변화해서 불평등이 낮아진다. 이렇게 불평등하고 성장 사이에 뒤집어진 U자 곡선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는데 사실은 많은 실증분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지지하는 증거가 별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횡단면 분석을 해보면 그야말로 국가의 그런 각 국가 간의 오브저베이션 하나씩 해서 평균치로 만들어서 하는 OLS 분석은 어느 정도 이걸 취재하는데 더 중요한 내용은 사실 1년 내에서 시간적으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 고정효과 모델 그런가 패널 자료를 쓴 고정효과 모델을 돌려보면 사실 쿠즈네츠 곡선을 지지하는 결과가 잘 안 나온다라는 보고가 많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밀레노비치는 최근에는 선진국에서 오히려 뭐 기술 발전이라든가 세계화 그리고 제도와 정치 변화를 배경으로 불평등이 높아졌으니까 쿠즈네츠 곡선처럼 이렇게 처음에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쿠즈네츠 곡선이 아니라 쿠즈네츠 웨이브라고 불리는 쿠즈네츠 파동 내지는 쿠즈네츠 순환이 사실은 역사적인 현실이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메커니즘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발메몬 같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대도국 내에서 불평등 변화는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나고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산업 구조라든가 제도 변화라는 그런 그 전반적인 변화가 경제 성장이나 위기 과정에서 각국에 따라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그런 걸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기술 변화라든가 세계화 같은 요인들도 각국에 따라서 조건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화 시키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쿠즈네츠 곡선 한번 그려본 건데 첫 번째 왼쪽 그림은 이 X축이 그야말로 1인당 GDP 소득 수준을 놓은 거고 Y축은 아까 얘기 드린 그 진입계주인데 사실은 자연분포를 쓰지 않고 그냥 소득 수준 자체를 쓰면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냥 부자가 될수록 불평등이 내려가요. 그런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저기 소득이 높은데 불평등이 높은 나라는 아랍나라입니다.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나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를 로그 값으로 변환해서 그려보면 국가 간 분석에서는 이와 같이 구별로 보였듯이 역유자의 쿠즈네츠 곡선이 나타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횡단면 자료이기 때문에 각국 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는 건데 각국 내의 변화를 고려한 패널 자료에 기초한 고정과 분석을 해보면 사실 횡단면 관계가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이게 쿠즈네츠 파동이라고 불리는 밀레노비치의 최근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왼쪽 그림은 미국과 영국의 역사적인 불평등 변화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은 미국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불평등 변화를 보여주는 그림인데 실제로 자기가 주장하듯이 처음에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떨어지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파동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가장 최근에 많은 관심을 받고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건 역시 반대로 불평등이 경제 성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90년대 뒤로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제시가 됐었고 실질적으로도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발전되고 있는 분야라서 논쟁이 굉장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연구들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과거 연구들은 칼도 같은 그런 고전파적인 생각을 생각해보면 불평등이 심화됐을 때 고소득층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투자를 촉진해서 성장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인센티브 효과를 생각하면 너무 평등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일이 없어질 거니까 불평등이 어느 정도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을 텐데 90년대 이후에 최근 연구들은 반대 얘기를 하는 거죠. 즉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성장이 더욱더 저해되는 거죠.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고하는 연구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갈로 같은 모델들이 보여주듯이 먼저 금융시장이 불안전하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면 실제로 정부의 비대칭성 등으로 소기업이나 아니면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은 금융제약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가정하면 불평등이 심각했을 때 저소득층의 교육투자가 굉장히 둔화될 수 있고 또한 기업가 활동이 억눌러져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가 2005년도에 이미 보고했듯이 빈곤층에 대한 차별이나 불평등이 심화는 사회 전체적으로 과소투자라든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낳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불평등은 건강이라든가 인적 자본의 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경로라고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하셨듯이 정치경제학적인 그런 분석인데 과거의 연구들은 이제 불평등이 높았을 때 시민들이 거기에 불만이 많아서 증세를 요구할 것이고 소득세 분배를 요구하니까 그것이 효율성을 떨어뜨릴 거다라는 그런 주장이 많았는데 그런 모델이 굉장히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실증적으로는 그거를 지지할 실증적 기반은 튼튼하지 않다라는 그런 보고들이 많아서 최근에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됐을 때 사회적 갈등이 높아지고 정치적 불안정이 되게 심각해져서 그런 경우가 투자와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 밖에도 권력이 집중되고 돈이나 권력이 소수의 엘리트의 손에 집중되면 당연히 지대추구 행위가 심해질 거고 그것이 아까 연구가 지적했듯이 포용적 제도의 발전을 가로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사회적 평가, 불평등이 높아지면 심리학적인 그리고 이제 새로 요즘 제시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 사회적 평가 위협이라는 게 굉장히 높아져서 사람들이 상호 간에 교류를 하고 어떤 커뮤니티 활동에 참가하고 협조적인 활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합니다. 윌킨슨 교수가 이제 사실은 역학적인 관점에서 그런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제모울라하고 로빈슨이 새 책을 썼거든요. 이번 9월에 네로 코리더라는 새 책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한계도 많았습니다만 이전 책과 다르게 자유와 번영으로 가는 길이 굉장히 좁은데 그래서 네로 코리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떨 때 국가가 자유와 번영으로 갈 수 있느냐, 즉 성장에 성공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먼저 Y축은 국가의 힘이고 X축은 사회의 힘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국가가 먼저 굉장히 강했을 때 국가가 강하지 않으면 옛날에 홉스가 얘기했을 때처럼 질서가 없을 거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불가능한데 국가가 너무 강하기만 하면 사실은 독재국가가 될 가능성이 많고 약탈국가가 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결과가 아니겠지만 국가가 강하면서 동시에 사회의 힘이 강하다. 사회의 힘이 강하다는 건 역시 사람들이 시민사회에 열심히 참여하고 민주주의가 발전이 되고 그런 강한 국가를 어느 정도 체크 앤 밸런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는 건데 그 두 가지 다 국가와 사회의 모두 강한 케이스에서 성장과 번영과 그리고 이제 자유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이 책에서 불평등 얘기 잘 하진 않습니다만은 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사회의 힘을 그럼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역시 불평등이 아주 심한 사회에서는 그 국가를 견제할 수 있는 사회 힘 자체가 강화되기 어렵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불평등이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실은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증 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이건 저희 발표문에 사실은 많이 인용을 하고 있듯이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연구 따라 읽어보는 게 재밌는데 여러 가지 여전히 그 한계도 많고 앞으로 발전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 한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내 불평등을 부여한 데이터 자체가 사실 취합을 하거나 비교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만 과거에 먼저 많은 행감 분석을 했던 연구들은 소득이나 초기의 부의 불평등이 혹시 토지의 진입에서도 측정이 되죠.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자료가 발전되니까 한 나라에 있어서도 사실 장기적인 기간에 그 불평등을 보여주는 지표를 많이 사실은 컬렉트를 할 수 있습니다. 패널 분석을 해봤는데 패널 자료를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고정 효과를 준다거나 아니면 공개 차분 진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1분 내의 변화를 사실 살펴보는 그런 패널 분석 결과는 정반대 결론을 가져가죠. 그래서 포브스의 2000년 페이퍼가 AI에 나오는데 이 논문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반대되는 결과에 대해서 많은 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할터 등의 연구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할터 같은 연구자들은 단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시차 변수를 써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혹은 5년 평균이 아니라 10년 평균이나 더 긴 기간의 평균을 썼을 때 결과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과연 불평등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가 국가 내에 다를 것인가 그리고 단기, 장기에 따라서 다를 것인가 하는 논쟁이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똑같이 그 패널 자료를 쓰고 좀 더 발전됐다고 얘기되는 시스템 GMM 같은 기법을 썼던 연구는 이게 이제 원래는 IMF 곳에 시작된 연구인데 최근에 작년에 저널 문컴 그룹에 실렸던 실증 페이퍼인데 이 연구에 따르면은 패널 자료를 쓰고 시스템 GMM 기법을 썼을 때 패널 자료를 썼어도 불평등이 여전히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뚜렷했다라고 보고를 해서 논란이 여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종합을 해보면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굉장히 뚜렷하고 단기적으로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불평등은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많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더욱 최근에는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들을 사용한 연구들이 더욱더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브레이크너 같은 연구들은 도구 변수를 쓰죠. 실제로 아까 얘기드렸듯이 불평등 자체가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성장에 영향을 받지 않고 불평등에만 영향을 미치는 도구 변수를 찾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만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연구들은 이제 뉴욕 상대국의 그 가중 평균을 준 GDP 같은 거를 도구 변수로 쓰기도 하고요. 밑에 얘기했던 이 2019년 페이퍼, 시노 같은 페이퍼는 이전에 이스터디가 보고했던 작물 환경, 예를 들어서 작물 중에서 사탕수수를 지배적으로 경작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대농장이 발달해서 불평등이 심화되기 쉽기 반면에 밀을 경작하는 북미와 같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사탕수수 밀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논문을 사용하는 그런 연구들이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제가 생각하기엔 역시 부의 불평등 또는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기회의 불평등 이런 다양한 차원의 불평등도 과연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단순히 국가 간 분석을 넘어서 사실 미시적인 자료라든가 지역적인 자료 또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형들의 발전이 여전히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노벨상을 받은 그 베너지 교수도 상당히 오래전에 인도의 미시적인 자료를 사용해서 불평등이 경제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는 보고를 한 적이 있죠. 그 논문은 사실은 인도에 여러 가지 협동조합들이 있는데 농업을 하는 농업협동조합 중에서 어떤 협동조합은 사실은 어느 정도 토지의 불평등, 토지수의 불평등이 대주주가 많아서 심각한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었는데 그런 협동조합 자료를 사용해서 미시적인 자료를 봐서도 부의 불평등은 경제 성과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보여준 굉장히 흥미로운 페이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버그 등의 페이퍼에서 보인 리그레션 결과고요.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가장 심플하고 일반적인 그런 성장 원형을 써서 사실은 넷 이니퀄리티 이게 이제 순소득, 즉 가처분 소득의 진입 계수인데
굉장히 뚜렷하게 음의 효과를 성장에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재분배라는 그 지표도 같이 넣는 데이터를 내시면서 재분배는 사실은 그 성장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연구에서 보고하는 게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이 아니라 시장 소득의 불평등과 그 다음에 재분배 지표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재분배가 전반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불평등을 낮추기 때문에 재분배가 결과적으로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강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얘기 드렸던 성장론은 대부분 이제 공급층을 중시하는 주류경제학의 성장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더 진보적인 포스트케인지안과 같은 관점에서는 수요 측의 중요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수요 측에 미치는 영향을 통한 성장 효과로 불평등 관련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머피 등의 연구자들이 슐라이퍼 등이 시장이 규모가 커져야지 사실은 빅푸시 같은 그런 논리 입장에서 시장 규모가 커졌을 때 그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시장 규모가 커지는데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포스트케인지안의 성장이론은 이른바 총수요와 성장에 미치는 노동소득 분배, 즉 기능적 소득 분배가 어떻게 성장을 촉진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론적인 그리고 실증적인 분석을 많이 사실은 발표하고 있죠. 그래서 각국을 이제 이윤주도 내지는 임금주도 국가로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임금주도 국가는 노동소득 분배를 높아졌을 때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투자를 저해하는 효과가 훨씬 강해서 총수요와 성장이 촉진될 것이니까 이런 국가에서는 기능적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편이 사실은 성장을 촉진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적인 방식으로 변형돼서 소득주도 성장이 사실은 이론적인 기반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게는 최근에 와서는 주류경제학 내부에서도 수요축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폼이나 게르틀러처럼 내생적 기술 도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아이디어는 이거죠. 사실은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는 이유가 있는데 기업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 자체가 엔도지너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수요의 변화 그리고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불황이 심할 때는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R&D를 하는 투자를 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수요 측 요인이 그런 기술 도입과 같은 경로를 통해서 총요소 생산성이나 R&D 등에도 혁신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총수요 측과 총공급 측을 칼로 물베듯이 그렇게 딱히 두 개로 나눠서 보기 어렵다라는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르렌이 2016년도에 연설한 것처럼 여러 가지 이용 효과를 고려하면 지금은 하이프레시 리턴이라고 표현을 했죠. 지금은 재정정책 뭐든 써서 불안을 막는 것이 원리 봤을 때 전체 성장률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런 발전된 논의들을 생각해보면 역시 불평등이 수요측 경로를 통해서 총수총공급의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케인지안이나 구조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생산성이라는 분석은 좀 더 발전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연구들 대부분 이제 노동소득 분배형만 사용하는데 불평등을 한 소득 불평등까지 고려한 분석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이 제도와 혁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그 얘기 주셨듯이 역시 저작권을 보호한 제도가 경제 성장의 근본 요인이다라는 그런 논의가 많습니다. 연구들이 사실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극포용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이 비어있다고 임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지리적 조건, 외부적인 그런 유저지너스 팩터가 제도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과정에서 그 불평등이 가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앵거만이나 소코노프가 경제사 연구에서 보였듯이 남미와 북미를 비교해보면 북미에 비해서 남미는 기본적으로 사탕수수를 재배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대농장제가 발달되고 따라서 토지 소유의 불평등이 심화됐고 그것이 나중에 차치적인 정치제도와 그리고 경제제도 그리고 저성장을 이어졌다는 거죠. 그 밖에도 동아시아나 남미, 인도 등의 토지제도에 관한 역사적 분석들이 그에 관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이론적인 타당성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모델이 있죠.
불평등이 어떻게 지대 축을 통해서 나쁜 제도로 이어지는가, 그리고 그거를 사실은 실질적으로 분석하는 국가가 논문도 많이 제시되고 있고요. 여기서 사실 민주주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텐데, 민주주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주의가 오히려 발전됐을 때 평등하면 그것이 제도와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최근 연구들은 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는데 그 사회가 불평등하면 결과적으로 제도와 성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론이나 실증 분석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여기서는 제도를 기본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는 경제적 제도, 그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가 나왔듯이 제도를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파악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르단이나 아니면 뭐 자학 교수 같은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권 보호만이 아니라 경제적 조정을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 역할, 예를 들어 산업정책이나 금융통제를 통해서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경제발전을 리드하는 국가 역할로 사실은 제도를 생각해보면, 그 국가 역할에도 사실은 불평등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가 어떻게 발전국가가 될 수 있었느냐를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토지개혁의 중요성이 굉장히 컸다라고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반대로 아프리카 같은 약탈국가라든가 남미의 포획국가, 이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불평등 인구가 훨씬 심각한 케이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간단하게 소득 수준을 통제하고도 사실은 불평등이 제도에 미치는 악영향을 보여주는 거였고요. 물론 이건 내생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에 하고 있는 작업은 그 제도가 아니라 다른 경우, 윤 교수님도 사실 얘기를 하셨듯이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만약 혁신에는 불평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불평등이 심각하면은 최근에 채티 교수 팀이 연구를 해서 보고를 했듯이 저소득층에도 똑똑한 자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저소득층의 똑똑한 애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지 못해서 이른바 이 친구들은 잃어버린 로스트 아인슈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혁신이나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를 살펴보면 당연히 고소득층의 자녀가 나중에 커서 특허를 얻는 발표가 되는 비율이 높긴 높은데, 재밌게도 수학 성적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렸을 때 수학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전반적으로 발명가 되는 비율이 높아지긴 하는데, 그게 그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요거는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부자일수록 나중에 자녀가 발명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걸 보이는 거고, 이게 재밌는데, 이거는 X축은 3학년 때 뉴욕 공립학교 데이터를 써가지고 3학년 때 수학 성적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는, 당연히 3학년 때 수학 성적이 높은 애들, 오른쪽으로 갈수록 나중에 커서 혁신가, 즉 발명가가 되는 비율은 높아지는데, 그것이 상위 20%와 그 다음에 하위 10%, 그 과정을 나눠서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역시 불평등은 혁신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그 지적했듯이 불평등이 총수요를 악화시키고 기술 도입 투자 등을 통해서 나중에 생산성이나 잠재 성장을 둔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보면 역시 불평등은 혁신에 미치는 악영향일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한국과 예를 들어서 뭐 국외로 비교해보면 사회 안전망이 잘 발달된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비율도 높아질 수가 있고, 새로운 신기술이나 신제도가 도입됐을 때 그거에 대한 저항이 덜하지 않겠습니까? 한국은 사실 그렇지가 않으니까 택시 운전사도 굉장히 저항을 격렬하게 하듯이, 그런 거 생각하면 사회 안전망도 사실 혁신을 촉진할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재밌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베나우 교수 등이 쓴 그 페이퍼를 보면은 이 연구는 사실은 신앙심이 혁신에, 즉 특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이는 사실 연구인데, 굉장히 복잡한 문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간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비슷한 결과를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높은 나라는, 미국에서도 신앙심이 높은 주가 특허를 얻는 그 확률이 더 떨어진다라는 보고를 하는데, 이 연구의 일부도 사실은 미국과 같은 케이스에서 불평등이 심화되면 혁신이 역류를 넣질 그런 가능성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경제적 경로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역시 불평등이 혁신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그런 가설을 세워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에 기초해서 국가 간의 실질 분석을 해보면 종속 변수로는 역시 위포 자료에서 인구당 특허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독립 변수는 SWIRT나 아니면 세계은행에서 나오는 진위계수를 사용해서 보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먼저 스캐터 플롯만 봐도 이건 국가 간 분석이라서 OLS 나중에 그릴 텐데 스캐터 플롯만 봐도 네거티브한 그런 관계를 확인할 수가 있죠. 불평등이 심해질수록 당연히 특허수가 낮아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결과는 다른 논리를 통제하지 않는 그런 류의 영향을 받았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난한 국가들이 당연히 특허가 낮을 텐데 가난한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불평등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리그레션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 변수, 예를 들어 1인당 소득 수준, 그 다음에 민간 신용, 오버 GDP, 즉 금융 발전의 정도, 그 다음에 고등교육 변수, 그 다음에 정부의 R&D 지출 등등등 통제한 다음에도 이러면 이 SWIRT에서 보고하는 진위계수가 2000년대 자료만 가지고 했을 때 인구 1인당 100만 명당 계산한 건데 인구당 특허수의 호흡값에 굉장히 네거티브 그리고 통계적 유리성이 굉장히 높은 1% 수준의 높은 결과를 문단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셜 레주를 그룹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계은행 진위계수를 써도 여전히 비슷한 결과가 나오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OECD 국가라든가 좀 더 장기적인 데이터로 비슷한 결과를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를 확장을 해서 기회불평등 단어를 넣어봤는데 기회불평등이 최근에 GDIM 데이터라고 세계은행에서 인터제너레이셔널 소득 탄력성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넣어서 써보면 여전히 소득 불평등과 비슷하게 확실히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재밌게는 이제 두 개 다 같이 넣어보면 해석이 쉽지는 않겠지만 소득 불평등에 비해서는 소득 불평등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기회 불평등은 여전히 중요한 결과를 미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득 불평등보다 기회 불평등이 훨씬 더 나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사실은 기회 불평등 자체가 소득 불평등을 반영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기회 불평등이라는 경우를 통해서 소득 불평등이 역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요소 생산성, 페널 테이블 라이터를 써서 TFP 성장을 가지고 해봐도 여전히 소득 불평등은 국가가 행정면 분석에서 굉장히 나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의 시사점을 연구해보면 제 보고에서는 불평등과 경제 발전에 관한 연구 동향을 검토했고 특히 이제 혁신과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지금 보면 교육에서 예습을 통한 계급 구조의 고착화, 금수저, 은수저 얘기를 하면서 기회불평등 심화에 관한 우려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역시 이제 97년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배경으로 한 소득과 기회불평등 심화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주도 성장이 되게 적극적으로 추진됐지만 여러 한계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다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불평등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의 진정한 발전이나 그리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자체가 사실 좀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세금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지금 불평등의 궤적이라든가 그리고 그걸 가져온 원인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연구가 좀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봤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서울에서는 사실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경제학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불평등을 연구하고 그거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를 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듯이 고소득에 대한 물리는 굉장히 높은 소득세라든가 아니면 특히 자산에 대한 물리는 부유세라든가 최근에는 피케트가 아직 영어체가 안 나왔지만 국어로 나온 책에서 얘기했듯이 무친적인 재산세 혹은 상속세를 높여서 기본 자본을 주자라는 그런 아주 대안적인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한 현실인데 이런 걸 고려하면 한국에서도 사실은 제대로 된 고화소득의 분배라든가 재분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강욱 교수님의 논문은 불평등과 경제발전 연구 동향과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매우 방대한 연구 분석이 축적되어 왔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을 담고 있는 논문이 굉장히 꼼꼼하게 정리한 훌륭한 서웨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을 계속 가져온 분야였지만 다시 한번 재미있게 읽었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일종의 조항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일독할 만한 아주 중요한 그런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에서 불평등의 의미, 그리고 성장과의 상호관계, 근본 요인과의 관계, 그의 연구과의 관계에 대해서 꼼꼼하게 생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대한 기존 연구 문헌들을 특히 실증 분석 문헌으로 우리가 집중을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정리해보자면 결국 실증 분석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불평등과 경제 발전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를 분명해내려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늘 뻔하게 나오는 이야기지만 핵심적인 문제는 첫 번째는 내생성, 즉 발전이 불평등에 영향을 미친 거냐 또는 불평등이 발전에 영향을 미친 거냐의 문제가 존재를 하겠고요. 다른 한 문제는 이제 흔히 불확변수 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무언가 다른 요인들이 불평등과 경제 발전에 동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그런 간접적인 경로를 밝혀내야 되냐 또는 단순하게 불평등과 경제 발전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보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 문헌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접근들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세련되고 멋져 보이는 방법론으로 극복할 것인가를 취하고 있는 접근이 되고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일종의 현미경을 해서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문헌들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국가 간 패널 자료 등등을 이용해서 시스템 제인을 쓰던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도구 변수를 채용해서 사용을 해보든 새로운 방법론으로 무언가를 밝혀보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방대한 연구는 그 방법론적인 면에서 댄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과가 과연 얼마나 의미있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반면에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는 이런 현미경식 접근의 연구성과들은 흥미로운 성과를 많이 가져오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 연구들이 현실에 정착한 연구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현실에 정착했다는 것들은 불평등과 발전을 살펴볼 때 결국에 이게 어느 지역에서의 특수한 환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또는 그 시기에 어떤 특수한 조건에서 나타나게 된 것인가를 함께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점들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성장과 불평등과 경제발전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질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런 분석을 할 때 과연 시공 간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잡아야 할까에 대해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게 국가 간 단위로서 우리가 10년, 20년의 패널 자료에서 분석할 수 있는 문제인지 또는 국가 내의 지역 간 단위로 봐야 하는 것인지 또는 가구 간의 관계로 봐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각각 서로 상의하고 상반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증분석 문헌에서 다양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각각의 특수성을 반영한 복잡한 연구 결과들에 대해서도 좀 조심스럽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증분석 문헌 속에서 또 부각되는 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는 것의 중요성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개인과 기업 단위의 조세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한 가지는 다양한 전산화되지 않는, 즉 손쉽게 이용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역사적인 자료들을 분석에 가능하게 가공해서 활용하는 방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진보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게 아직까지도 국세청과 통계청이 굉장히 협조적이지가 않습니다. 국세 자료에 대한 이야기가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철저하게 보호가 되고 있고 통계청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연구자들한테 제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개별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철희 교수가 우리나라
사회적 자료에 대한 전산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양현주 박사가 우리나라의 60, 70년대 지역의 백전 단위 자료를 전산화시켜서 생활언어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다든지 또는 홍석철 교수 같은 경우에도 신문지기부터 현재까지 지역 단위 자료들을 많이 전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별적인 노력들이 조금 더 폭넓게 좀 집약이 돼서 공유되고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출발점은 일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정리부터 팩트가 무엇인가부터 출발하는 게 첫 번째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메커니즘에 대해서 현대형을 들여다보고 보듯이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불평등이 경제 발전을 촉진할까 또는 저해할까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고 이해하고 그 마이크로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또 이론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불평등과 발전 사이에 직접적인 경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눈을 이해하기가 되는 대로 교육, 보건, 혁신, 그리고 사회적 자본, 제도 등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토론의 결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강욱 교수님이 전적으로 맞다가 되겠습니다. 이강욱 교수님의 결론에서 제시하는 대로 현재 과제는 과세자료 등 보다 상세한 자료에 기초하여 여러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현실과 궤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점이겠고요. 그리고 또 불평등의 변화를 가져다준 원인, 그리고 불평등이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더욱 발전된 분석과 논쟁이 필요하다는 점인 것 같고요. 그 점을 다시 한번 저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